새벽 5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르네상스 팰리스 아파트 단지의 첫 번째 조명이 켜졌습니다. 경비실 불빛이었죠. 최정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정한 경비원 제복을 차려입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짓은 여전히 절도가 있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과 단정한 인상이 묘한 품격을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곳 입주민들에게 그는 그저 늙은 경비원 아저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오전 7시 출근길 러시아워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로비는 분주해졌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현관을 지나갔어요. 최정혁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때 톡톡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40대 초반의 여성이 명품 핸드백을 든 채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안소희였죠. 1505호에 사는 그녀는 남편의 성공 덕분에 이곳에 입주한 신흥 부유층이었어요. 소희는 경비실 앞을 지나면서 최정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아저씨, 어제 택배 전달 제대로 안 됐다면서요? 입주민들이 불만이 많던데. 최정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을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경비원이나 청소부 같은 아파트 직원들에게는 더욱 심했죠. 최정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그의 온화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더 큰 반응을 기대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네요. 나이만 먹으면 뭐해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이 말을 남기고 소희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슬쩍슬쩍 이쪽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최정혁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굴욕감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이 스며 있었어요. 수십 년간 기업 현장에서 온갖 인간군상을 봐온 그에게 이 정도 무례함은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희의 행동 뒤에 숨겨진 불안과 열등감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진짜 상류층이 아닌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과잉 보상 행동이었으니까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아파트는 한적해졌습니다. 최정혁은 경비실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꺼내 먹으면서 오늘 아침 일을 되짚어 봤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랜 세월 그가 익힌 지혜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안소희의 행동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최정혁의 온화한 대응을 약점으로 여기기라도 하는 듯 했어요. 화요일 오후 소희는 분리수거함 앞에서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분리수거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떡해요?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떨어지잖아요. 최정혁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누군가 플라스틱과 종이를 섞어서 버린 상태였어요. 분명 입주민 중 누군가의 실수였지만 소희는 마치 그것이 최정혁의 잘못인 양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한심해요. 나이 70이 넘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최정혁은 묵묵히 분리수거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모습이 소희를 더욱 자극했어요. 말씀 좀 드릴게요.
최정혁 씨. 여기는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르네상스 팰리스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단지라고요. 그런데 경비원이 이 정도 수준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했어요.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입주민들 불만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최정혁은 분리수거를 마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벌써 몇 번째세요? 그때 1204호에 사는 박영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평소 최정엽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안 사모님,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 경비원은 항상 성실하게 일하시는데요. 소희는 박영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사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최상층에 살아서 이런 일들을 더 자주 보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주차장도 엉망이고요. 사실 소희가 지적한 문제들은 대부분 관리사무소나 시설관리팀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불편함을 경비원 탓으로 돌렸어요. 박영수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내 불화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소희는 승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입주민 대표 회의의 안건으로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 말을 남기고 소희는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최정혁은 쓰레기통 주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 그가 대기업의 임원이었을 때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 실력이나 품격 없이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희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았거든요. 저녁 무렵 최정혁은 경비실에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기록해 나갔어요. 그의 글씨체는 여전히 정확하고 깔끔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요한 계약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온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안소희는 약속대로 입주민 대표 회의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동 대표들과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최정혁이 참석했어요. 소희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당당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 아파트의 관리 서비스 질 저하 때문입니다. 특히 경비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녀는 지난 한 달간 정리해둔 불만 사항들을 차례로 읽어내렸습니다. 분리수거 관리 미흡, 방문객 응대 불친절, 택배 전달 지연 등이었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아파트의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내면서 이 정도 서비스밖에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오동 대표인 김철민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부인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최 경비원께서 그동안 성실히 일해오신 건 다들 아시잖아요.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고의적으로 소홀히 한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소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성실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따라줘야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눈 감아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관리사무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최 경비원의 근무 태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부인께서 지적하신 문제들 중 상당수는 시설 관리나 택배 업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요.
그럼 경비원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신문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소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최정혁이 게으르고 무능한 직원인 양 몰아붙였어요. 최정혁은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가 기업 임원이었을 때 이런 회의는 수도 없이 주재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의 테이블 맨 구석에 앉아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듣고 있는 입장이었죠. 이동 대표인 이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 경비원께서 정말 친절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신데요. 아이들한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요. 소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영 씨는 워낙 착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 서비스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하는 거잖아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소희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어려웠어요. 관리사무소장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달간 더 지켜본 후에 다시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동안 업무 매뉴얼도 다시 점검해 보고요. 소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최정혁을 향해 도발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최정혁 씨, 뭔가 할 말씀은 없으세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조용하시네요. 최정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개선하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정중하고 품위 있는 대답에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아파트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최정혁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일부 입주민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또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소희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최정혁이 경비실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안소희의 남편인 안태준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의 안태준은 중견 건설회사 태영건설의 대표였어요. 평소에는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아내인 소희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든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사장님. 최정혁이 인사를 건넸지만 안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 전무님.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회의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안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갔어요. 최정혁은 안태준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봤을 때 저런 표정은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소희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평소의 거만한 표정 대신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택배 온 거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위축된 느낌이었어요. 아직 오신 게 없습니다만 오시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소희는 대답한 후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네. 정말요? 그럼 우리는 알겠어요. 일단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통화를 마친 소희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로비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쌌어요. 최정혁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럴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아파트 안에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505 안태준 씨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몇몇 입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정혁은 경비실에서 업무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격렬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태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년간 성실히 사업해온 회사인데.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실 수는. 통화가 끝나자 안태준의 절망적인 한숨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정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최정혁은 잠들지 못하고 경비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지하 주차장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안태준과 누군가의 대화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최정혁은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태준이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김 회계사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제 인생 전부거든요. 최정혁은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무제표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렸거든요. 그리고 안태준이 언급한 회사명도 낯익었습니다. 태영건설. 맞다, 15년 전에 내가 컨설팅해준 그 회사구나. 최정혁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태영건설은 작지만 알찬 중소기업이었어요. 부실한 대기업들의 하청을 받아 성실하게 일하는 회사였죠. 그때 최정혁이 재무 구조 개선을 도와주면서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니 최정혁으로서는 충격이었어요. 안태준의 통화가 계속됐습니다. 흑자부도라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데 현금 흐름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니. 네, 내일까지 최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안태준은 한동안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최정혁은 조용히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태준과 소희에 대한 동정심이 생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자신이 도왔던 회사가 다시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희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의 명품 옷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지나면서 최정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시하거나 갑질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파트 안의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졌습니다. 1505 안태준 씨의 태영건설이 흑자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어요. 수주는 많지만 성금을 받지 못해 운영자금이 바닥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정혁은 이 소문을 들으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큰 프로젝트를 따내도 성금 지급이 늦어지면 중소업체는 자금난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오후 늦게 소희가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으며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최정혁에게도 들렸어요. 엄마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 알아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사할 생각 없어요. 소희는 전화를 끊고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최정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불안에 떨고 있는 평범한 여자였거든요. 그날 저녁 최정혁은 집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태영건설의 재무자료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때 그가 만든 재무 모델과 개선 방안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만약 태영건설이 정말 위기라면,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현금 흐름 문제라면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최정혁의 수십 년 경험으로는 충분히 분석해 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도울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안소희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평소 그녀를 괴롭히던 대상이었던 최정혁에게 더욱 심하게 화풀이를 했어요. 금요일 오전 소희는 사소한 일로 최정혁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저씨, 엘리베이터 청소 제대로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어떡해요? 사실 엘리베이터는 전날 청소업체에서 깨끗이 청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핑계로 트집을 잡았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으면 되는 줄 아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출근 시간이라 여러 입주민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최정혁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소희의 행동 뒤에 숨겨진 절망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집안이 기울어지자 모든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다 못한 입주민이 나섰습니다. 삼동에 사는 젊은 부부 중 남편이었어요. 안 사모님,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 경비원분은 항상 친절하게 해주시는데요. 소희는 그 말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뭘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여기서 오래 살아보지도 않고서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최정혁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태영건설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재무자료와 업계 동향, 최근 수주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눈으로 보니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태영건설은 기본적으로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수주 능력도 있고 기술력도 괜찮았어요. 문제는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달아 따내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계 처리 방식에 있었어요. 수주 계약의 수익 인식 시점을 잘못 잡아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이것이 현금 흐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최정혁은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수익 인식 방법을 바꾸고 미수금 관리를 개선하며 단기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하면 충분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새벽 4시 최정혁은 마침내 이메일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태영건설 안태준 대표님께 귀하의 회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즉시 적용하시면 현재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익 인식 방법 변경은 시급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업인으로서 귀하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관심 있는 동료로부터 이메일에는 상세한 재무 분석과 개선 방안이 첨부되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였지만 최정혁에게는 하룻밤이면 충분한 일이었어요. 오전 6시 최정혁은 익명 이메일 계정을 통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파트로 출근했어요. 경비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최정혁은 마음 한편으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안태준이 그 이메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월요일 오전 최정혁은 평소와 같이 로비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안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과 희망이 섞인 톤이었어요. 김 회계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네, 맞습니다. 즉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정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태준이 이메일을 받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태준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지하 주차장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즉시 수익 인식 방법을 변경하고 미수금 관리팀을 별도로 구성합시다. 그리고 이 자료에 나온 대로 단기 자금 조달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안태준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길을 잃었다가 다시 방향을 찾은 사람 같았어요. 며칠 후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안소희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최정혁에게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갑질은 줄어들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소희는 로비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대출 승인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알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은 소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기쁨의 표정이었어요. 금요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영건설이 대형 건설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메일에 담긴 조언대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결과 회사의 신용도가 급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안태준은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주말 동안 최정혁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파트 안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1505호에 대한 수군거림이 사라지고 대신 부러움 섞인 시선들이 생겨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안태준이 출근하면서 최정혁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최경비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최정혁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 사장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태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최정혁이 궁금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태준이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였어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화요일 저녁 안태준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주차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메일을 보낸 분을 꼭 찾아야 합니다. 정말 은인이거든요. CCTV도 확인해보고 이메일 발송지도 추적해보세요.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이미 조사해봤는데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신원을 숨긴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찾아보세요. 그분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는데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정혁은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효과를 거두어 기뻤지만 동시에 정체가 밝혀질 위험성도 느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한 가족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영건설의 기적적인 회복은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가가 3배로 뛰었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연이어 성사되었어요. 안소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명품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다녔지만 최정혁에 대한 태도는 예전과 달랐어요.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태준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수요일 오후 안태준이 전문 조사업체 직원과 함께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이메일 발송 시점과 아파트 CCTV를 대조해보면 뭔가 나올 겁니다. 그 시간대에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최정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늦게까지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것이 CCTV에 찍혔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며칠 후 안태준은 다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 입주민 중에 회계사나 재무 전문가가 있을까요? 그 이메일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거든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명부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대부분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들이시고 회계 전문가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네요. 안태준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건데.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최 경비원님이 그날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비실에서 업무 보고서를 쓰신다고. 안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경비원님요? 그분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서요. 안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요.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날 저녁 최정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조사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안태준이 고용한 IT 전문가가 이메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송 위치가 이 아파트 단지 반경 200m 이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안태준은 흥분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입주민이거나 최소한 이 근처에 사는 분이라는 뜻이네요. 다시 한번 꼼꼼히 조사해 봅시다. 이번에는 각 세대별로 그날 밤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었지만 안태준의 간절함에 몇몇 입주민들이 협조해 주었어요. 금요일 오후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정혁의 집에서 그날 밤 새벽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이 있었다는 기록이었어요. 안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경비원님 댁에서요? 정말요? IT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새벽 6시경에 대용량 이메일이 발송되었어요. 안태주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괄시했던 노인 경비원이 자신의 회사를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이메일의 내용이 얼마나 전문적이었는지 단순한 호의가 아닌 깊은 전문 지식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그리고 최 경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안소희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태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한 소희는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어떤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래요? 안태주는 천천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후회,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소희야, 우리 회사를 살린 그 은인이 누군지 알았어. 소희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누구예요? 혹시 아는 분이에요? 안태주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정혁 경비원님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최 경비원님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태주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어. IP 추적, 발송 시간, 모든 게 맞아떨어져. 그분이 새벽에 우리 회사 분석해서 해결책을 보내주신 거야. 소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그때야 안태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정혁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소희야,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어. 혹시 그분의 과거 경력을 알아본 적 있어?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최정혁을 그저 늙은 경비원으로만 봤을 뿐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안태주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정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 K&P의 전 시니어 파트너, 수많은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기업 재생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 안태준과 소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경비원이 업계에서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안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서 사과드려야 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소희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에는 최정혁이 평소와 다름없이 앉아서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안태준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경비원님,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최정혁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마침내 이 순간이 왔구나 하는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안태주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최정혁은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승리감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스며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두 분. 최정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안태준과 소희는 고개를 들었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정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사과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시죠. 두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자 최정혁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 사장님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에도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안태준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15년 전에도요? 네. 그때는 K&P 회계법인 소속이었습니다.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을 맡았었죠. 안태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그 이메일이 그토록 정확했는지, 왜 자신의 회사 상황을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소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최정혁은 그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안 부인, 고개를 드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최정혁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쉽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지위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죠. 최정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입니다. 제복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안태준과 소희는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정말로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죠. 안태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로 다시 돌아와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정말 필요한 분이세요. 최정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가까이서 만나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태준과 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이 인사를 하고 경비실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 아파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희는 경비원이나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다른 입주민들도 최정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최정혁 자신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의 마음이 더욱 평온해졌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지혜로 한 가족을 구했고 동시에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는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최정혁은 경비실에서 일지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느냐로 측정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We have to find out what happened here, Kim. This doesn't look good.